잡았습니다. 창조 경영의 새 지평과 중소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G밸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게 잡았습니다만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물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하에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그 좋은 시스템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내실을 가지고 또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과학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또 그것이 앞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그 때가 왔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했던 그 아주 핵심적인 여러 가지 요소 이걸 한번 발굴을 해보자. 또 우리나라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거를 다 조합해서 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반성장. 그래서 왜 동반성장이냐? 왜 이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이 G밸리에 또 잘 들어맞는가?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잘 맞습니다. 차근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선 한국 경제 그동안 반세기 동안 참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새로운 경영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개념 가운데 창조 경영 이게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은 공유가치 창출과 동반 성장 이것이 결국 창조 경영의 핵심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스마트 파워라는 아주 키워드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학계에서 제기가 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정말 살 길이 열리겠다.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그런 말씀드린 다음에 그 G밸리의 현황과 이거를 접목시켰을 때 이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변천 과정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달려왔는가를 아주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이른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좀 2013년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꾸준히 상승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10몇 등 간다. 뭐 대충 규모로 봤을 때 13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최빈국의 수준에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그런 경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1, 2차 오일 쇼크가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직후에 이제 너무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투자의 과실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약간 저조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97년, 98년 여기 대우 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IMF 외환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비롯한 아주 잘 알려진 대기업 몇 개가 엄청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뭐 열심히 또 우리 그 활력을 얻어가지고 경제 회복을 하는데 그러나 난데없이 또 2008년도에 전 세계가 겪은 금융 위기. 우리나라가 대외 지향형 경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우리한테 아주 직격탄으로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당한 이후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저조하거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지금까지 지금 2008년이니까 거의 그 5년 그 기간 동안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성장률도 그저 2, 3% 수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점이 이제 2013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경제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바운스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상존합니다. 겸존합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모색을 해야 되겠다. 모색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게 모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그 동안에 쭉 그 여러 가지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그 요인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장 지향형 맨 밑에 박스에 있습니다. 성장 지향형, 공업화 전략, 대외 지향형, 정부 주도적. 이게 모든 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설명할 때 열거하는 네 가지 성공 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성장 요인 또는 난국 극복 요인이 이젠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장 지향형, 옛날에 못 살 때는 성장 와샤 국민들이 다 그걸 또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민주화를 연기해 가면서까지 해왔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장 일변도로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배론이 만만치 않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업화 전략, 처음에는 뭐 경공업에서 시작해서 중공업, 또 화학공업, 이제 최근 뭐 IT 산업 이렇게 공업화 전략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공업화 전략, 즉 이게 추격형 공업화 전략입니다. 우리가 뭐 경공업 기술이 있었습니까? 선진국 거 빌려다가. 중화학공업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습니까? 선진국 기술 빌려다가, 선진국 자본 빌려다가 했습니다. 또 뭐 IT도 우리가 창조적으로 IT를 했느냐 하면 또 선진국에서 IT 산업이 먼저 일어났고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해온 거기 때문에 이른바 추격형 공업화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십몇 등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선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추격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창조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업화 전략도 과거식의 공업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대외 지향형 뭐 이런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그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주도로 막 하고 시장 개척하고 우리가 뭐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내다 팔면서 외화 획득하고 해왔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개도국들이 이런 식으로 수출 지향형, 대외 지향형 이런 식으로 성장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합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 주도적 나갈 수 있느냐? 이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 달성해오는 가운데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정부가 기함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그때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죠. 대기업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정부가 뭐 이젠 뭘 탁 내놓고 아주 뭐 획기적으로 경제를 바꿔나가는 그런 정책은 이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 오늘 신문 뭐 계속해서 현호석 부총리 이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지금 경제 어려운데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리고선 막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단어까지도 써가면서 이게 막 뭘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총리도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뭐 정부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뭘.
과거가 같이 무슨 뭐 와샤 해가지고 국민들 다 모여요, 기업들 다 모여, 정부가 이쪽으로 왔더니 다 동참하시오. 이런 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정책도 별로 또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의 성공 요인에 자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내놔야 된다 말이죠. 새로운 걸 찾는 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엄청난 숙제이기도 합니다. 국내 경제가 이럴 때 이제 세계는 어떻느냐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 제가 연초에 미국의 경제학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바 있습니다만은 이 양극화라는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들은 뭐 이건 거의 뭐 각국이 특히 뭐 피그스 국가 요즘 뭐 또 피쉬 국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는 그 프랑스, 이탈리,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홀란드 이렇게 해서 피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피그스뿐만 아니라 피쉬 국가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양극화를 넘어서 국가 분열의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꾸 벌어지는 격차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모든 나라들이 다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CCP 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NCCP라고 부릅니다.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기업들 간에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해서 성장하자. 그래서 NCCP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게 그럭저럭 외국에도 알려졌는지 제가 그 한 세션에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어쨌든 그 반응이 좋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심각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비판이 아주 이젠 뭐 거의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과거식의 그냥 경쟁, 탐욕, profit maximization 이런 식으로만 그 이윤의 극대화 이런 식으로만 막 그 치닫는 그런 자본주의 경제 이제 한계에 달했지 않느냐. 그것이 이른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그것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건 그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가를 이건 점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 친구들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전 세계의 경제가 모두 결단 나겠다라는 그 아주 강력한 운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그런 그 경쟁 일변도, 탐욕 일변도,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에 너무 몰입해 있는 이런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 원리가 한번 성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그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이클 샌들 교수가 와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했어요. 한 달도 안 됩니다. 뭐 언론사 주체로 그걸 했는데 거기서 그 샌들 교수하고 저하고도 같이 토론을 벌였습니다만은 그 양반의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 참 좋다. 자본주의가 이겼지 않냐. 자본주의, 공산주의, 뭡니까 그 블록이 서로 경쟁하다가 소련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여러 그 공산주의 국가가 침몰함으로써 이 세상에 경제 체제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있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승리에 연연할 게 아니지 않느냐.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으면은 조금씩 고쳐가야 된다. 그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 자체는 좋다. 그러나 애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지으면서 국부론의 그 핵심 내용 그겁니다. 경쟁 중요하다. 분업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윤 극대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국부론이 나오기 3년 전에 그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그거는 도덕 감정론입니다.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먼저 쓰고 그리고 국부론을 쓴 겁니다. 도덕 감정론의 그 주요 골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만 한다. 그런 가운데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담 스미스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나 뭐 비슷합니다. 자본주의가 너무 이렇게 탐욕 위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지 자본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기에 대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가자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유럽의 재정위기도 사실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런 너무 뭐 복지 위주로 간다고 한다든지 정부가 너무 재정 적자 이거를 너무 방치를 했다든지 말이죠. 국제 유가 불안정도 이제 최근에는 오일 가격이 조금 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뭐 원자재 가격 전반은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뭐 별의별 예방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융 디레버리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떡 보고 놀란다는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2008년도 그 위기를 당하고 나서는 이제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자기 자본 비율, 그다음에 현금 확보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간 대출금도 조기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레버리징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경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퀀티타티브 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EU도 그렇고 막 돈을 거의 뭐 무제한으로 풀다시피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금융 경색 현상 때문에 이 정부 쪽에서라도 돈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정책입니다만 어쨌든 금융 쪽이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에다 국제 공조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면은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뭐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서 서로 이 고충을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전 세계 경제를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체제도 사실은 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 자체도 어렵고 세계 경제는 이렇게 엄청난 불안 요인을 안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뭐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식으로 뭐 이렇게 이윤 극대화만 위해서 그냥 막 몰입한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업 방식은 경영 방식은 그 내부 효율성 중시하고 단순히 경쟁해서 시장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상품 차별, 계층 차별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profit maximization 이런데 열심히 하면은 기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단선적 경영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재래식 경영 방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지금까지 그래 온 거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내 기업 환경도 변했고 세계의 여건도 이렇게 변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업 경영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과거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값싸게 내놓고 시장에서 경쟁하면 됐지 뭘 그래. 돈 많이 벌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빨리 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접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젠 완전히 바뀌었다. 바뀐 것을 감지하고 나도 거기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기 파란 박스가 있습니다만 뭐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하고 그다음에 원가 절감하고 품질 혁신하고 또 뭐 세계 시장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화하고 하는 것에 밀도 있는 경영을 과거보다도 더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하여 세계적인 외부적인 요건이 이렇게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승자 독식의 논리가 점점 퇴조하고 있다. 즉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좋은 제품 값싸게 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가고 1등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은 부지불식간에 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승자 독식의 논리가 퇴조하고 있다. 탐욕이 다가 아니다 말이죠.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기업 간 보완적 관계. 이젠 국가 뭐 옛날에는 국가 경쟁력 제고 해가지고 일개 국가가 막 경쟁으로 치달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젠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한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국가 간 또는 기업 간 이제 보완적인 관계를 자꾸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느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모든 걸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모자란 점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보완 받아가면서 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왼쪽은 자기 혼자 잘했으면 됐습니다. 오른쪽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보 기술 기술과 정보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SNS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뭐 자기 기술도 그렇고 영업 방식도 그렇고 말입니다. 뭐 인력도 그렇고 자기 혼자 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놓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SNS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다 확산이 됩니다. 내가 이거 기똥차다 하고 딱 그 도입을 한 새로운 그 기술이라든지 기법이 다음 날 벌써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 기밀도 심지어는 그럴 텐데 기업인들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부에서는 공감 소통의 기업 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이 이제는 독불장군 안 된다. 그다음에 어디에선가 이 협력을 구하여야만 된다. 보완적 관계를 자꾸 찾아다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뭐 이런 기술이든지 뭐 경영의 노하우라든지 이걸 가지고 백날 내가 나 혼자 만족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게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이용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적인 변화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조금 더 다가가서 다른 기업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업, 또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고객의 만족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업, 그리고 언젠가 이 내 기술이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활용된다든지 혹은 내 기업의 기술 이상의 기술이 며칠 후에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따라서 내 걸 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업 보면 있단 말이죠. 또는 내 기술보다도 좀 플러스 알파가 곧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하고 미리 친구가 되고 미리 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놓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와 같은 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젠 뭐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감지해서 그럼 변화를 하시오, 발상의 전환을 하시오. 그게 아니고 시장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공유 경영, 기술 경영, 소통 경영, 윤리 경영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거 다 중요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웃었습니다. 제가 경제학 전공입니다. 경제학에서 이제 소비자의 그 목표는 뭐냐? 효용 극대화입니다. 생산자의 목표는 뭐냐? 이윤 극대화입니다.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이른바 목적 함수로 해가지고 모든 시장 원리를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게 경제학 원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경제학 그 원래 경제학 그 원론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좋아하네. 그건 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지 무슨 공유, 그 다음에 소통, 윤리, 참 웃기는 얘기들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단어에 대해서 웃으신다면은 벌써 구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유 경영, 인적 자본, 기술, 경영 전략, 프로세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에 가면 그 리치몬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치몬드라는 도시는 참 깨끗한 도시입니다. 환경이라는 면에서는 미국에서 1등가, 2등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버지니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참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입니다. 근데 리치몬드 시내에 두 개의 화학 회사가 있습니다. 듀퐁이 있고 알라이드 케미칼이 있습니다. 듀퐁의 본사는 물론 델라웨어에 있습니다만 공장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0년대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리치몬드 시민들이 그냥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이 두 화학회사 다 나가라 이거예요. 거기에 관통하고 있는 그 강 이름이 제임스 리버라는 강 이름인데 그게 자꾸 그 물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주범은 두 개의 화학회사다 이겁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다 나가라 이게 철수하라 이겁니다. 근데 알라이드 케미칼의 연구소에서 어느 박사가 그 카본 모낙사이드의 그 배출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발견했어요. 발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실용 단계에 왔어요. 그 알라이드 케미칼이 구식 그 프로핏 맥시마이징 이윤 극대화하는 그런 구식 회사였었더라면은 딱 그 특허내고 자기들만 이렇게 해서 카본 모낙사이드를 줄이고 듀퐁은 자멸하도록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알라이드 케미칼은 듀퐁 사장을 불렀습니다. 야, 이 기똥차다. 이거 하면은 이게 줄이겠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겠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 오긴 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실용화하는 데에는 조금 투자도 더 해야 되겠고 너희들도 연구진이 막강하지 않느냐면 너희 연구진 우리 연구진 합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종결을 짓자. 그래서 실용화로 빨리 4달 뭐 한두 달이면 이건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카본 문학사들은 줄었습니다. 두 회사 다 살았습니다. 리치몬드 시민들 두 회사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사례입니까? 그러니까 나만 산다, 나만 저기 한다. 알라이드 케미칼 혼자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또 다른 오염물질이 또 방출될지 모릅니다. 혼자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때는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혼자는 방출되기 더 쉽습니다. 퇴출되기 더 쉽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리치몬드도 그 자기 시내의 그 소득 그 창출의 효과가 있는 두 큰 회사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다 건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공유하면서 손을 내밀고 협력하는 게 이게 이 새로운 시대의 경영 방식이 되겠다. 기술 경영, 물론 내부에서 기술, 이제는 자기가 뭐 이익의 X%를 말이죠. 아주 서슴지 말고 과감하게 R&D에 투자하는 그런 결단을 이제 경영자들이 내놔야 됩니다. 뭐 단기간으로 그 이윤이 0%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감하게 새로운 기술을 향하여 자꾸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모든 정부가 다 기업 정책, 과학 기술 정책 다 있습니다. 그런 그 법적인 그런 이 도움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현명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경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요새 기업들이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헌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들 기업의 오너들은 다 그걸 인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실천으로 나가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여기 가치 극대화입니다. 가치 극대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소중한 가치, 좋은 가치, 그다음에 명분이 뚜렷하고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가치, 이거를 서로 극대화하고 공유한다는 거. 물론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소통 경영입니다. 중요한 게 서로 소통하자. 그래서 뭐 기회를 먼저 발굴하고 적절한 시기에 상품을 내놓고 이런 그 종래 경영 방식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유연한 경영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맨 밑에 고객의 개성화, 다양화 등 고객 욕구 변화에 맞춰서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 방식이다. 그래서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이건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건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이 고객은 물론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경우에 대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기업을 상대로 할 때 대기업은 갑이고 나는 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뭐 약자의 편에서 이렇게 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기술이 있고 자기의 경영의 노하우가 당당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에 1대1로 맞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른바 그 히든 챔피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독일에는 그 미텔슈탄트라고 그래가지고 중견 기업들이죠. 허리가 탄탄합니다. 독일의 저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미텔슈탄트 같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으려면 이거는 그냥 나는 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 입장에서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관행이 우리나라에 거의 뭐 정착이 되어 있다시피 한데,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자 이거죠. 발상의 전환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거를 들고 대기업을 상대로 할 때도 당당하게 하자.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누가 마련해 주느냐? 그거는 정부에서도 열심히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가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그런 저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소통하자 계속. 이게 무슨 뭐 나쁜 의미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소통이다. 당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다 엮어서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보면은 세계 경제 어렵습니다. 양극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거를 발굴을 해서 활용하면서 재래식 경영 방식에서 좀 탈피하는 이런 선진된 그런 경영 방식 쪽으로 가야만 되겠다. 그래서 환경 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4번 가치 중심으로 기업 문화를 변화시켜 나아가자. 바로 그것이 그 애덤 스미스의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에서 거듭 강조한 얘기입니다. 기업은 이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 이 모랄, 이를테면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마인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롱런 한다, 길게 간다,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동반 성장의 문화는 반드시 확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맨 밑에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사랑받는 그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는데 꼭 요새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업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 위에서 섰을 때 우리가 공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나 혼자만의 가치가 아니고 이렇게 널리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숭고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계 변화하는 그 트렌드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만 된다. 과거식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인정, 그리고 감성적, 그동안에는 이제 아까 그 단선적인 경영 방식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그건 물질적인 경영 방식입니다. 그 생산 요소 투입해 가지고 그 원가 절감해서 좋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승리했다.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그거 말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감성적인 점도 들어가 있고 정신적인 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걸 담은 새로운 기업 문화를 창출해 내야 되겠다. 변화에 맞춰 기업 문화도 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유 가치 창출, 즉 창조 경영이 반드시 와줘야만 되겠다. 그것이 곧 동반 성장의 개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물질적인 차원입니다. 기업의 성공 바로 이겁니다. 자본 투입하고 노동 투입하고 기술도 투입해서 뭐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성공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적 동력으로 봤을 때는 이 스티브 잡스가 정말 성공한 기업입니다. 기업인입니다. 그는 1등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그다음에 아주 좋은 그 노동력, 그다음에 풍부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물품을 전 세계에 소개를 했습니다. 시장을 거의 뭐 처음에는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승리를 구가했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 나와서 그 제품을 탁 보이면서 그 자신만만하고 또 아주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스티브 잡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는 그런 스티브 잡스 형의 기업인을 성공적 기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없었던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경쟁자는 무자비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점유율 1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전 세계 협력업체들을 순방하면서 무조건 원가를 몇 퍼센트 다운시키지 않으면은 계약을 취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가 후려치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뭐 고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뭐 재래식의 성공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자꾸 도달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애플이 우군이 없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녀 봐도 자꾸 애플 하면 그 애플 지독한 기업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거 착한 기업이야.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야.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다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물론 저 멀린다 앤 마이클 재단도 만들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만 그 좋은 일 해서 추앙받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들 다 보면은 해피합니다. 왠지 해피합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 돈 잘 법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희생만 하고는 그런 협력업체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게 과거식의 성장의 방식이라면 오늘날의 성장의 방식이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 이해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제는 기업도 society, 사회를 인식해야만 된다. humanity, 인본적이고 인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 나름대로 좋은 그 컬처, 좋은 기업 문화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직 대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중견기업 수준에 와 있는 기업들이 G밸리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 그 작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그 CEO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고유한 그 기업 문화 누가 봐도래도 그건 멋쟁이다. 그 기업 그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공감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업 문화. 거기에 environment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도 기왕이면은
기왕이면 조금 더 앞서가는 제품과 앞서가는 기업이 되려면은 환경 친화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전 세계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디멘션을 항상 생각할 때에는 이 네 가지는 어느 물질하고 관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회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 또 이 그 인간성, 인본성, 감성적인데 우리는 역점을 둬야 된다. 독특한 기업 문화를 창조하려고 애를 써야만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환경 친화적으로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뭐 이런 물질하고는 그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 무형적인 생산 요소가 됐습니다. 옛날에 뭐 생산의 뭐 4대 요소 하면은 자본, 노동, 뭐 자원, 기술 뭐 이런 걸 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생산 요소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저거 아니라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거 더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무형적 동력으로서 외부 이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이제 사회를 의식하고 그리고 이 인간성, 감성적인 거, 그다음에 기업 문화, 그다음에 환경 가치, 이와 같은 것도 다 종합해서 이게 세계가 공유하고 싶은 가치거든요. 어느 누구를 길을 막고 물어봐도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어? 다 그쪽으로 가는 걸 원한단 말이죠. 예? 기업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또 기업이 모든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 또는 협업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소비자까지도 이제 감성적으로 인본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기업, 그리고 아주 독특한 좋은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환경 친화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뭐 삼척동자라도 그렇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CSV 이렇게 부릅니다. C는 creating, S는 shared, 서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V는 value입니다. value, 뭐 철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철학을 서로 공유하자. 이런 철학을 이런 새로운 철학, 그러니까 creating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이런 거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철학, 가치, 이와 같은 거를 자꾸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그 공유하는, 좀 세계가 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기업을 종축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역시 돈은 벌어야 될 테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profits, 이걸 횡축에다 놓고 봤을 때에 기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면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돈은 못 벌지만, losing 그랬습니다. 돈을 못 번다는 뜻에서 돈은 못 벌지만 그러나 공유 가치를, 이런 착한 마음, 인류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노력하는 그런 기업, 그런 그 쉐어링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 돈은 없지만, 이유는 별로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 멋쟁이 기업. 돈 못 버는데 무슨 멋쟁이냐, 이렇게 반론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화살표대로 가면은 멋쟁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인데 돈도 못 벌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자기만 살려고 하는 셀피시한 그런 기업, 공유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기업. 오른쪽은 밑에 오른쪽은 돈은 잘 버는데 자기 혼자 먹고 살고자 하는, 이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아직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그룹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피하자 이겁니다. 모든 기업들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기왕 이렇게 됐을 바에야 다 함께 이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서로 공유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새로운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보자. 그리고 그런 노력하에서 우리 이윤도 창출을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 나아가자 이거예요. 위닝, 이긴다. 즉 이윤을 많이 남긴다 뿐만 아니고 쉐어링, 이런 좋은 철학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멋있는 기업, 그거를 우리는 스마트 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스마트 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력, 이거를 스마트 파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라는 사람하고 또 워싱턴의 그 CSIS
그 조지타운 대학의 CSIS라는 연구원인데 거기 리처드 아미티지라는 또 학자가 같이 발굴한 그런 새로운 단어인데 스마트 파워. 이 스마트 파워라는 거는 기업 경영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개념이랍니다. 스마트 파워. 즉 이젠 뭐 돈 잘 버는 강자가 이제 내가 승자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내가 그 길로 그냥 독주하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났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본주의의 그 진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탐욕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자체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파워식으로 미국은 막강한 파워 국가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파워 쪽으로 가자.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우군을 확보하면서 같이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세계 평화 또는 세계 질서, 세계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데 노력하는 그런 미국이 되자. 그게 미국의 진정한 파워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가서 다 미국 일로 가니까 다 그 쪼무레기 국가들 다 날 따라와. 이건 안 된다 말이죠. 과거는 좀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오바마도 자기 취임사 가운데서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21세기는 세계에서 좋은 가치를 위해서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우방 국가들하고 힘을 합해서 같이 가는데 미국의 새로운 21세기가 달려 있습니다라고 오바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 부문에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해서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을 구축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걸 윈윈이라고 일단 얘기했습니다. 서로 이기자, 서로 이긴다. 그러니까 상생하자, 상생하자. 이제 그런 가치거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 그다음에 시민의 역할 이렇게 네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다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 중에 아마 대기업의 역할이 제일 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그 대기업이 리더다라는 얘기는 대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리더인데 그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팔로우가 없는 리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그런 의식이 좀 약했습니다. 대기업은 문자 그대로 갑이고 따라서 너희는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해. 그건 리더가 아니죠. 팔로워들을 감동시키면서 같이 신나게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경쟁 문화에 정착하는데 대기업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사,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지원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선량한 대기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CSR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는 CSR 그것만 해도 벌써 저희 과거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뜻인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좋은 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기업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기업 문화를 막 능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딱 내놔도 이 기업은 정말 멋쟁이 기업이야 존경하고 싶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Creating Shared Value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른바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는데 대기업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겠다. 물론 중소기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이제 그렇다고 중소기업은 그동안은 맨날 그런 대기업이 리더 역할을 해서 막 이렇게 해주는 거를 받아만 먹느냐? 아닙니다. 우리 G밸리 기업들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스토리입니다만은 중소기업 간 이 공정 경쟁 이거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래야만 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윤리 투명 경영 이거 반드시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누가 중소기업 하라고 했나요? 예?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돈 벌고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중소기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이제 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으려면 기업가 정신을 최고로 발휘하고 자체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그 처음 몇 해 동안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R&D에 투자하고, 또 R&D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서 선점하고, 그런 기회 널렸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나중에 동반성장위원회 이제 업무를 설명드리면서 그 스토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기금이 꽤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내 자신의 기업 내에 그만한 자금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기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혁신과 일자리 창출 노력, 이거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소기업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 중요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변화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역시 정부입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담이 매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동반 성장의 문화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된다. 그런 그 정부 측에 일단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우리 국민성이랄까 민족성에 맞는 그런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을 해내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공정거래 질서 물론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 예산 내에서의 그 R&D 이거 가급적 풍부히 기업 부문에다가 투입을 해줘야만 된다라는 정부의 그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대기업, 정부, 중소기업 역할 못지않게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를 제가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이게 과거와 같이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그래서 막 기업들을 옥죄고, 중소기업은 이런 걸 해야 돼, 대기업은 뭐 이렇게 나가야 돼 해가지고 뭐 옥죄고 말이죠.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CSV가 달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CSV라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 창조적인 새로운 가치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옥죄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압력을 가하고 억누르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이거는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일어나야만 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자꾸 엔커리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스티뮬레이트 이렇게 자꾸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냐면 이제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잠깐 우리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방침을 딱 발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딱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런 걸 지키는 게 공유가치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탁 내놨을 때, 그거를 지키고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을 시민사회가 분간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그 SNS가 그렇게 놀라우게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과 그런 기업, 제대로 하고자 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기업과 사회 질서를 존중하는 기업, 그거를 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데 이런 데서 그래도 어떤 규범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잣대로 해서 이쪽과 저쪽을 분간할 수 있는 시민의 감성이 거기에 작동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어있는 시민 사회면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SNS를 통해서
그냥 순식간에 전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남양 유업 혹시 관계자가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좋은 예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짓을 뭐 부분적으로 뭐 한두 군데서 했다고 해도 그저 덮으면 덮어졌습니다. 이제는 덮어 앉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가 나쁘고 좋은 거를 분간할 줄 알고 이런 잣대를 우리 위원회 같은 데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키고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분간할 줄 아는 시민사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시민사회는 또 나쁜 것만 찾아내는 시민사회가 아닙니다. 멋진 그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공유가치를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런 그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래도 기업이 이런 그 복잡한 그리고 어려운 그 세계 경제 환경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는 걸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그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국민 운동 이거를 전개해 나갈 수 없을까 고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아주 그 중점적인 사업은 빨리 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동반성장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공유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인지 아닌지 우선 대기업부터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을 해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수많은 그 변수를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중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물론 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제 아까 이 종축과 횡축에서 오른쪽 위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이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분간을 해내는 겁니다. 이윤도 내고 물론 그러면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은 얼마 이윤을 냈느냐,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줬느냐, 그 중소기업 협력업체들한테 돈은 제대로 잘 주고 있느냐, 또는 기술은 제대로 지켜주고 있느냐, 혹시 인력 빼간 적은 없느냐, 수없이 많은 그런 변수를 개발을 해요. 75개의 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축약해서 하나의 지수로 만들어냈습니다. 다 가중치를 적절히 주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5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6개, 56개 기업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주 아실 겁니다.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56개 기업 산하에 있는 산하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들한테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밀봉이 된 질문지입니다. 누가 답변을 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보안이 철저히 보증이 된 그런 질문지를 돌렸습니다. 저는 회수율이 얼마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데 질문지에 답변했다가 그 대기업한테 어떻게 눈치채면 말이지. 그건 나는 이건 작살이야. 그 뭐 질문지 뭐 누가 돌려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누가 답변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해당 협력업체가 답변한 거라는 것만 우리가 위원회가 나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절대 누가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기회다 이겁니다. 이 기회에 대기업이요 이런 식으로 가시오라는 메시지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 동변상련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기업들 그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벌써 2번 그 지수로 발표가 나갔습니다. 작년 5월에 나갔고 금년 5월에 또 한 차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대기업들이 말이죠. 아까 그 스마트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기업에게 당신네들이 스마트 기업이요, 스마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요 아니요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진단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1, 2, 3, 4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맨 밑에 있는 그룹은 이제 점수를 잘 못 받은 그룹입니다. 다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긴장을 했습니다. 몇 분 남아 있죠? 한 5분이요? 예. 한 5분. 5분 강의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하십니다. 좀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엄청난 작업이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아주 우리가 정말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런 업종이야말로 이건 중소기업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 85개,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에서 15개 업종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한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놀라웠게도 이 중소기업 100개의 그 지정업체 업종을 우리가 딱 내놨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대기업들이 즉 그런 업종에 손을 이미 대고 있던 대기업들이 다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접는다든지 아니면 그 진입하려고 계획이 다 돼 있던 거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대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까지 어느 한 대기업도 중소기업 지정 업종에 대해서 이게 침범하고 있는 대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예 취소한다든지 아예 접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한 대기업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뭐 누구를 옥죄해서 법으로 뭐 강요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그 인본적이고 감성적인 그리고 기업 문화적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업종은 그건 중소기업이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일종의 그 권고 사항입니다. 강제로 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듣습니다. 이 얘기를. 알겠어. 이해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죠. 라고 협력해주고 있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아까 오른쪽 맨 위에 박스 있죠? 시민사회대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무슨 인민재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인민재판은 이유 없이 그냥 군중심리를 동원해서 누구를 매도하는 그런 제도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찬성과 반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거기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사회입니다. 시장도 민주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합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MRO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Maintenance, Repair, 그다음에 Operations. 기업 대기업 내에 그 자질구레한 그런 그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계 닦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대기업 내에 그 무슨 뭐 친인척들이 모두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의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규범을 정했습니다. 그것도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탈취를 한다든지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이거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기술 임치 제도라는 거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기술 임치 여러분들 CEO들 많이 계신데 CEO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자기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고 이게 참 유니크한 기술이고 이거를 탈취당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지체 없이 저희 위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그 A라는 중소기업의 기술 임치로 등록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 위원회 임치가 되어 있는 한 아무도 그걸 도용하지 못합니다. 특허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5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 뭐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5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 구로동에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위원회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뭐 그런저런 아까 그 기금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관 특별한 기술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개발해 보고자 한다 말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과제를
잘 디파인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한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금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축적이 되어 있느냐? 대기업들이 이 기여한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기여한 게 있고 그래서 그 가용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아마 좀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술 임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파워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요. 결론으로 가고. 지밸리 여러분 뭐 지밸리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서 스킵하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밸리의 앞으로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밸리 입주업체의 생산 실적이 점점 우리나라 전체 그 생산 그 규모에서 그 지분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밸리가 나아갈 길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혁신, 저희 지밸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구태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은 뭘 이제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뭐 개혁을 하려도 혁신을 하려도 과거의 것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만은 이 지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부담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스럽습니다. 창안하는 패러다임 이거 비교적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컨버전스도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IT 산업을 중심으로 컨버전스, 그건 뭐 IT 기술은 뭐 공업 자체뿐만이 아니고 뭐 농업, 수산업, 심지어는 관공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산하는데 지밸리 기업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창조경제 실현, 즉 공유가치 창출을 하는데 지금서부터 좀 노력을 해주십사.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 세계가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직스러운 방향, 이거를 먼저 감지하시고 그 대열에 동참해 주시면은 현재 경영하고 있는 그 기업의 생산성 이상의 생산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창조 경영은 즉 그 공유 가치 창출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서비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거는 그 협력에 대한 이 개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상부상조 이거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더불어 같이 모든 사람이 이익을 나눈다라는 홍익 정신. 그다음에 우리 문화 가운데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 품앗이 정신. 그다음에 둘의 사상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새마을 정신, 그것도 새마을 정신 독불장군으로 혼자 막 그 동네에서 부자가 되겠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농민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다 보니까 안 되던 일도 되는 거예요. 농로가 없었는데 몇 가구가 이렇게 손을 잡으니까 농토와 농토를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농로 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독불장군들만 있었기 때문에 안 됐었는데 이와 같은 그런 그 상부상조하고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거든요. 아마 다른 민족한테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금모으기 정신 이거 다른 나라에 없었습니다. 뭐 태안반도에 가서 막 그냥 자발적으로 기름 닦아주는 정신 다른 나라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에 간과했던 우리 민족 특유의 정신이 어쩌면 이렇게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인 요구하고 딱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장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지밸리 기업들은 다 새롭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그냥 달려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 없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전 세계에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로이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그런데 옳은 방향으로 변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옳은 방향이라는 게 뭘까?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발전해왔던 이런 탐욕의 방식, 이윤 극대화의 방식, 승자 독식의 방식, 경쟁 일변도의 방식, 뭐 그동안에 그걸로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옳은 방식은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자본주의 4.0이 이 바람직스럽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시점입니다. 그거에서 파생된 개념이 스마트 파워입니다. 스마트 경영입니다. 스마트 기업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아가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렵더라도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렇게 단단히 이걸 다져가면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더 발전할 것이다. 결국은 어느 선까지 가느냐? 이 알트루이스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타주의적인 그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자면은. 그러나 이게 결국은 배려하는 그런 경제로 갈 것이다. 서로 공생하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그 이타주의적인 그러한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모두들 그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는 아마 많은 세월이 걸릴 겁니다. 유토피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은 그럴 것이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럼 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지벨리 기업들이 앞장을 서보자. 저는 그거를 제창을 합니다. 이 두서없는 말씀 시간 관계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